기술이라는 학문인데 말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이루어낸다. 비율대로 가면. 그래서 이거를 학문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맞춰놓은 거예요. 한번 유추해 볼까요? 자, 힌트. 그리스 어원입니다. 결여성? 결여성 말고 뭐가 결여죠? 감정. 네, 감정. 하나 맞췄네. 하나 맞췄네. 자, 두 개 남았어요. 여기 서른 물론 결론이 아니고 감정, 뭐시기네. 감정이 들어갔으면 뭐가 하나 들어가겠죠? 논리? 논리가 들어가겠죠? 어디로 들어갈까요? 왜요? 로지컬. 로직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로직이 그리스 어원입니다. 이거는 감정의 그리스 어원이고요. 그러면 이거의 그리스 어원만 찾으면, 이거랑 비슷한 단어만 찾으면 알 수 있겠네요. 윤리? 도덕, 윤리. 윤리는 그러면 어원이잖아요. 그 단어, 에틱이라는 단어를 함축하고 있는 그 윤리의 뿌리. 윤리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윤리죠. 내가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내가 정하는 윤리죠. 그래서 나, 자, 자아입니다. 그래서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 자아와 팩트와 감정이 결합되어야 설득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써도 마찬가지고요. 광고 문구, 홍보물, TV에 나오는 광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마케팅 학과가 있죠.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 마케팅, 그 소비 심리학 전부 다 이거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감정이고, 여기 이제 팩트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아다. 이 자아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나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이 리모컨은 고장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 내가 만든 거면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내가 리모컨을 만든 사람이야. 그런데 이 리모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했었던 과정들, 내가 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우여곡절들, 그 중에서 내가 만났었던 한계. 근데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 그래서 극복이 됐었던 것들은 리모컨을 설명하는 건가요? 나를 설명하는 건가요? 나를 설명하는 건가요? 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한테 설득을 하는 게 부동산이야. 근데 내가 부동산의 물건을 먼저 설명을 하겠죠. 물건을 설명을 하는 게 물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설명하는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잘났다고 내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고 좀 내재적인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게 꼭 지식으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감정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나여야 해요. 팩트를 설명함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나여야 해요. 그래서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100%가 에토스가 돼야 하지만 이거를 학문적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거는 에토스입니다. 그리고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6 정도 될 거예요. 60%는 나와 관련된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물건을 설명하면서 눈빛이 똘망똘망해지는지, 내가 이 물건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지, 혹은 내가 이 물건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전문가스러운지, 내가 이 물건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잣대를 이중으로 두지 않는지 등등이 이 사람이 구매를 결정하기 쉬운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설명의 비중을 낮추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도의 비중을 낮추라는 거죠. 물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과 내가 이 물건을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물건을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전문가가 이 물건을 추천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짤 때 스트럭처가 있어요. 이제 구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서론, 본론, 결론이죠. 이거를 좀 우리나라 정서랑 맞게 좀 바꿔봤어요. 서론, 본론, 결론, 논술 쓸 때 나오고 인트로, 바디, 컨클루전, 에세이 쓸 때 나오고, 한국은 그럼 뭘까? 논술인가? 논술로서 사람하고 대화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술하고 더 가까워요? 연극이나 영화, 이야기랑 더 가까워요? 이야기는 네, 이야기로 접근을 하면 구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딱 얘기하면 이럴 거야. 기승전결. 그죠? 기승전결. 이야기는 기승전결의 형태를 이루는 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요. 좀 친근하게 다가와요. 처음에 서론으로 보여주고 본론에서 내가 할 이야기를 하고 결말을 짓는 단순한 구조보다는 소개하면서 발단을 만들어내고 고조되면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점차 해소되는 구조를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물건 설명할 때요, 여기 부동산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부동산을 시행사가 왜 샀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더 줘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물건이 왜 좋은지, 지하철역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보다요, 내가 왜 굳이 이 물건을 골라서 여기서 팔고 있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말을 하면 더 많이 와닿아해요.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데를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얘기를 해줘요. 왜?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왜 그게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데를 찾는지.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기 아들이 저거 해가지고 지하철역 가까워야 된다든지, 투자를 할 거면 지하철역 가까운 데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팩트보다 숫자보다 사람들은 그 감정적인 것들에 훨씬 더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스트럭처 기승전결의 구조로 갔을 때 스크립트도 그냥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승이라는 단계가 하나 포함된 것 뿐이거든요. 그 승이라는 거를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브릿지를 군데군데 넣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 넘어오면서 이 플레이라는 연극의 구조가 기승전결에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 그런데 그 들어가는 엘리멘트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순서만 바뀌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와 순서를 연결시켜주는 게 브릿지거든요. 근데 그 브릿지를 사용을 안 하는 그 연출 기법을 많이 써요. 그리고 오픈시켜 놓죠. 그거를 연결짓는 연결고리를 그 관객들한테 요구를 하죠. 스스로 머릿속으로 하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보면은 머리 터져요. 두 번째 보면은 요게 저거였나 보네. 세 번째 보면은 그건가? 아니야, 또 보니까 또 달라. 관객이 돈을 내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생각을 안 하려고 보러 간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뭔 생각을 요구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에는 상대방들이 생각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객은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구매를 결정짓는 사람, 구매 결정권자 누구죠? 대학은 담당자가 씁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이거를 머리로 아니고요 가슴으로 못 느끼시면 팔기 어려워요. 오늘 느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점차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냥 월급을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힘들어했어요. 아직까지 자기가 봐왔었던 거,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자꾸 더 큰 것들을 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있어?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아직 안 해봤는데.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면 그럼 나는 실패하는 건가? 남들 다 하는 거를 내가 실패하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떡하지?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어질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제시하는 생각이라는 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래. 그리고 남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건데 할 수 있을 거래. 근데 너 나 모르잖아.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 다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을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뭘 믿고 장담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제시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죠. 이걸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믿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여서가 아니고 그게 누구든. 백종원이 레시피를 만들 때 누가 만들지를 고려하고 만들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쓴 자기 레시피를 자기가 믿으니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한 사람을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신감에서 차이가,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게 있으시면 자기를 못 믿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지금은 억지로 내려놓으세요. 못해도 돈은 줘요. 못하면 최악이 뭐예요? 내 인생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장점은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냈어. 확인했어. 내가 애써 무서워서 계속 외면하고 싶었었던 그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은 극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알아냈잖아. 내가 못한다는 걸. 그러면 방향을 바꾸기도 빨라지고요. 최소한 이 길이 아니라고 느끼면은 빨리 다른 데를 볼 수도 있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한계를 알 수가 있잖아. 내 리스크가 어디까지인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요 한계 없이 뻗어야 돼요. 알죠? 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벽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려면 공을 던져야 돼요. 있는 힘껏. 그리고 벽에서 부딪히는 그 한계를 소리로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범위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껏 던졌을 때 공이 100m 날아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다 던져봐야 벽이 100m 앞에 있는지 50m 앞에 있는지 10m 앞에 있는지 대략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벽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안 나가면요 계속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어둠에 적응할 것 같으세요? 빛이 한 자락이라도 있어야 빛에 적응하지. 눈동자가 아무리 커져도요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면, 빛이 없으면 안 커져요. 아시죠? 커져도 들어오는 게 없고.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만큼 던졌을 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손해 안 나게. 제 이득은 제가 취해요. 회사 이득도 제가 취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만 테스트 해주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실험체라고. 벌써 이득이야 나는.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어요. 어디다 쓸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남는 장사인가 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나한테 이게 저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 남길래 나한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잠깐 얘기가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구매 결정 권자는 담당자입니다. 고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담당자가 계약을 쓰려고 하면은 써요. 근데 고객이 계약을 쓰려고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하게 계약 딱 직전 클로징 멘트 딱 직전까지 담당자 옆에 앉고 저 여기 앉아갖고 손님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인데 지금 여기 코너 자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위에 좀 더 좋은 자리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두 개짜리예요. 지금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보니까 이거 한 개 정도 되시죠? 그러면 친구, 가족 혹은 좀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금이 있으세요? 어려우시죠? 그럼 지금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거 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더 좋은 기회로 바꿔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죠? 클로징이에요.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가 아니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로 이제 바꿔서 하는 기법인데 어쨌든 클로징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이 이게 클로징이라는 거.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눈빛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그리고 시선이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눈동자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마지막 행선지가 어딘지 아세요? 쳐다보는 곳은 담당자입니다.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거 맞아? 하고 나랑 가장 친한 나를 여기까지 앉혀놓는 이 담당자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래요. 처음에 상담할 때 절대 손님 눈 마주치지 말라고. 클로징 직전까지. 그리고 딱 한 번 마주칠 건데 클로징 때만 마주치라고 얘기를 해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안 챙겨줘. 교회를 갔는데 얘가 없어 바빠. 결정적인 순간에만 있어요. 이게 막 딴 데만 보다가 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나한테 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 딱 쳐다봤는데 이때 이 사람이 되게 인지하게 쳐다보면서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을 누군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네, 요구합니다. 고집불통이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래를 만족스러운 거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 혹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저한테. 그건 뭐예요? 나는 잘 몰라. 근데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 너만큼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설득했잖아. 이거를 사라고 설득을 해줘. 너 전문가잖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왜? 불안한 감정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나중에 어떤 경우? 잘못됐을 경우를 지금 본인이 심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결과는 똑같아요. 경제적인 손실로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결정했냐, 네가 결정했냐, 물건값 떨어지는 거 뭐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핑계 댈 거리가 하나 생기잖아.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때 그 사람이 하도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한마디 때문에 결정을 미뤄요. 웃기죠. 그래서 이게 그 세일즈는 심리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냥 심리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세일즈 잘 할걸요. 그래서 담당자가 구매를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담당자가 영업을 할 때 이런 형태로 할 거예요. 감정만 섞으면 안 돼요. 감정은 언제 섞어야 될까요? 그 기승전결 중에서 어느 파트에 감정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전결, 클라이막스, 클로징 때 감정을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그 사람이 선택을 할 때 논리적인 요소들로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적인 애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안 해야 되는 이유들로서 이런 것들을 차단해줘요. 기승 전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클라이막스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그냥 그 역할이어야 되는데 여기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나를 설명함과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와야 되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논리적으로 가지게 되면 감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감도가 피크에 이르게 됐을 때 감정으로 끌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해.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든요. 뭐에 대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잃을까 걱정되거든요. 그 집 빌라로 신축 빌라 하면은 통빌라인가요? 아니면은 그 이렇게 한 호실인가요? 호실이. 한 호실이면은 다세대겠네요. 네. 다세대 중에 한 세대. 네. 거기 지금 살고 계세요? 네. 언제까지 거기 계시나요? 일단 매매라서 네. 부동산을 일단 내놓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가격대 오면 팔고 그냥 뭐 주차장 있는 전세로 지금 갈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얼마에 샀어요? 샀을 때요? 대출 다 끼고 총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매매가 들어간 돈 말고. 매매가가 2억 4천이었어요. 2억 4천. 지금 얼마에 내놨어요? 금매로 내놓으면은 4억 좀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금매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팔면은 뭐 4억 뭐 3, 4천? 그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럼 한 2억 조금 안 되게 올랐네요. 그렇죠. 기간은요? 네. 기간은 2013년도에 샀으니까 아니 14년도에 샀으니까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8년 동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얼마 안 올랐죠? 네. 얼마 들었어요? 대출 6천만 원 끼고 나머지 그냥 다 현금. 1억 조금 안 네, 되겠죠? 1억 7, 8천, 1억 7천. 제가 2년 전에 현금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사요. 신사동에 12억 5천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 7억이 껴져 있었고요. 제가 대출을 5억을 받아요. 그래서 현금 5천만 원 가지고 취등록세가 5천이 더 들었네요. 1억 들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삽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팔면 매매가가 20억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못 갖춰서 세금으로 지금 한 5억 정도 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차익으로 벌 수 있는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5천만 원, 5억 대출받은 거에서 이자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은 얼마야? 한 5천 더 들어갔네요. 한 1억 5천 들어갔네요. 2년 동안 1억 5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이 한 2억 좀 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안 올랐다고 생각해요. 손해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손해 보시면 돼요. 비슷한 돈이 들어갔는데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사용을 했었으면은 훨씬 더 소득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거랑 반대로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 5억짜리가 그러니까 4억짜리죠. 하나에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4개를 삽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이거 피를 1억씩 받고 팔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가서 얼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계산법이. 내 돈 내가 산 게 팔 때는 내가 산 금액보다는 높았으니까 손해는 아니다. 아니요, 손해 보셨어요. 내 거 요만큼 오를 때 그거 팔아서 아파트 가거나 아니면 주차장 있는 다른 데 전세를 가거나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돈이요, 돈 원화가 최종 소비재가 아니에요. 최종 재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비재지. 돈을 써서 내가 갖추려고 하는 최종 재화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집이고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더 비싼 집,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사야 되는 건데 내 집보다 큰 집이 더 비싸져 있으면 이거 파나 마나예요. 그렇죠? 그걸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집에서 평생 사실 거냐고. 평생 사실 거면
오히려 안 오르는 게 좋아요. 왜? 오르면 오를수록 내야 되는 세금만 많아지니까. 평생 살 집이면. 그런데 내가 이 집이 더 큰 집으로 내 다음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면요, 내 집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으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집이 제일 많이 오르려면 내가 투자한 내 투자 상품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가장 리스크 높은 곳에 투자해야 돼요. 그쵸?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턴이 커지니까. 근데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할 수 없는 데다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이 그렇고요. 주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제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돈놀이 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죠.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회사의 지분을 사오는 행위예요. 그렇죠? 코인은 원화랑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액수를 코인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면 국가 화폐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코인의 형태로 남는 거겠죠. 그렇죠? 리스크입니다. 그게 불안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못해요. 그게 내가 본격적으로 투자할까봐, 혹해서 할까봐 설명 듣기를 그만둡니다. 그럴까봐 알아보지 않아요. 혹시 그런 이유신가요? 아니면은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이신가요? 부동산이요? 일단 많이 어리기도 했었고 지금보다 아파트를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지금은 좀 하세요. 지금은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뭐 사고 싶진 않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보로 보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합니다. 자, 판교가 올랐을 때 어디 계셨어요? 한국에 계셨죠? 미사, 다산 이쪽 올랐을 때 어디 계셨어요? 한국에 계셨죠? 강남이 집값이 올라오는 과정들 다른 나라에서 보신 거 아니죠? 근데 희한하게요, 그 모든 시점에서 지금 방금 하신 얘기를 사람들이 했어요. 시장에 있고 전문가들이 했어요. 비싸. 제일 많이 올랐다. 떨어질 거다. 조정 기간이 올 거다. 그때 살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축되어 있는 M1 통화량, M2 통화량이요,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가계 부채도 점점 늘어나는데 M1 통화량, M2 통화량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서요. 이게 뭐냐면 예금 금액입니다. 은행 믿을만 하세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지분 최대 주주가요, 은행입니다. 은행이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은행이 손해보죠. 은행이 손해보면 M1 통화량, M2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딱 그거인데요. 사람들이 예금을 해놨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행이 나올 거예요. 은행이 도산을 합니다. 도이치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의 은행이 문을 닫아요. 지금 미국 가면요, 우리나라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등의 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을 가면요, 은행이 2개밖에 없습니다. 메이저 은행. 그죠? 체이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른 은행 도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역사가 몇 번 더 있어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대공황 때도 그랬었고요. 여러 번 더 있어요. 우리나라 IMF 위기가 왔었죠. 집값이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IMF 때 경제 위기잖아. 국가 부도가 날 뻔한 적이었었거든요. IMF 때 되려 집값이 오릅니다. 몇 배가. 왜?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나라의 채권을 어느 나라에서도 안 사죠. 다른 나라에서 원조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의 사업을 사들일 수가 없고요. 이 나라의 돈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코인이라니까?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코인이야. 원화는 누가 사? 왜 사? 망해가는데. 그죠? 근데 부동산 실물이잖아. 실물 경제를 이루고 있는 기반이잖아요. 부동산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 그죠? 이 부동산은 원화 실체가 없는 그 동그라미가 아니고 땅이에요. 이거에 대한 가치는 불변해요. 나라가 망해도 다른 나라가 들어와도 그 땅은 그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워낙 가치가 알아서 떨어져서 부동산 값이 되려 오르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예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100% 반영하는 거를 경제가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IMF가.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미 인플레이션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얼마간 유지될까요? 전쟁 끝나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일단은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긴축해도 1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인플레이션인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지금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풀려서 이루어진 일들만 아니고 전쟁 등으로 인해서 생긴 물건이 묶여서 생긴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 이 화폐, 떨어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어떤 거에 대한 반영분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반영분이라고. 200조를 풀었다고. 그거에 대한 반영분이고 전쟁에 대한 반영분은 아직 시작 안 된 거라고요. 그 기름 빼고는. 그럼 1년 갖고 되겠냐고요. 재난지원금이 100조 정도 풀리기 시작한 시점께 지금 반영된 거라고 하면은 200조가 풀렸었던 13번째, 14번째 추경분이 얼마 전이에요. 1년이 아니고 최소 2년, 3년까지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계산을 하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40%는 떨어집니다. 3년 동안. 통장에 1억을 넣어놓으면 4천만 원이 사라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믿으면서 이거는 또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이상한 논리거든요. 집값이 왜 떨어져?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떨어지겠죠. 이거를 시장의 탄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서로 고무줄 하나씩 들고요. 끊어질 것이다 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끊어졌을 때 누가 타격을 입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시장이면 알아요. 끊어지면 내가 손해라는 거. 땡기다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곳까지 가면 다시 죽여요.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오늘도 늦어요. 망하고 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 아니면 금으로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어차피 그 돈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조금 방향성이 잘못됐어. 지금 감정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방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어를 잘하면요 감정 안 섞어도 돼. 잘하면 그냥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그 반박 불가하게끔 만들 수 있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 다음 게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제 논리적인 오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시다가 감정적인 멘트들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감정적인 그 약점을 보여주는 사람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건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역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감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들한테는 감정적인 면으로 다가가는 게 좋은데 감정적으로 한 번만 대답해 주실래요? 네. 방금 하셨던 얘기를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말고 지금 사시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감정적으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너무 좋은 답변이에요. 이렇게 답하는 제일 좋아해요. 나이가 올해 31라고 하셨죠. 제가 그 상담하는 저희 손님 중에 제일 어리신 분이 올해 28 되시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 얘기는 항상 해요. 제가 처음에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래서 제가 참다가 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팔았는데 오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팔아드렸습니다. 그 오른 거를 얘기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이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쉬워요. 그분이 그렇게 마음적으로 고생을 했었던 것들이 불로소득이 아니고 그냥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비트코인을 안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이 그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방법도 없으면서 봐요. 그냥 떨어지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요만큼 움직여도 무너져요. 하루가 망가져요.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편하게 사셨죠? 돈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은 편하시죠? 오늘은 편하시죠? 오늘 집에 가면 또 뭐 먹을지 고민하실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잠들기 전에 재밌는 유튜브 보시면서 편안하게 잠드실 거죠? 그분은 안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안 그래요. 매일 밤 셉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밤새우고요. 내가 이루어 놓았었던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망가지면 어떡하지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걱정해요. 그 과정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얻어낸 결과물이 수익이에요. 돈이고요. 묶어놓고 편안하게 오늘 밤 잘 보내는 건 돈의 성질은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얻어들이는 게 훨씬 결과론적으로는 돈의 액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불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편안하시겠습니까? 이 감정적인 멘트로 클로징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답변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꺾여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사기꾼 돼요. 이것만 하면. 이런 멘트를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하냐. 맞아요. 저도 오그라들어서 못해요. 그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고 이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교육으로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알려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를 통해서 나를 믿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걸 나보고 하라고? 라는 생각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는 잘하네, 나는 못해 입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 하나 정도는 동의하고 갈 수 있겠네요. 저는 잘해요. 맞나요? 그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오늘은 어려운 것들을 배웠지만 지금 당장 나는 못하고 인상을 쓸 수 있지만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들을 밟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오늘 제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에토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왜 이 회사를 위해서 애사심을 품어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숫자적으로 이런 매출들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계약서상에 얼마를 줄 거야 보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아셨나요? 이게 정말 그 큰 힘이에요.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일부러 어렵게 얘기를 한 거고요. 쉽게 해놓은 게 있죠. 당연히 거의 교재로 있죠. 이런 것들은 필드에 나오시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팀장들이 더 쉽게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3팀, 1팀 팀장님들이 처음에 여러분들보다도 더 이런 표정이었어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할게요.